예,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 세션은 서해 해양평화 세션을 주제로 해서 서해 남북 접경 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 번영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해양연구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 해양연구본부장님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고 계시는 연구자이십니다. 남정호 본부장님, 제4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정호입니다. 예, 저는 뭐 환경 기후 변화 외에도 지속 가능 발전, 그다음에 사회 경제의 통합 이런 쪽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개의 발표와 세 번의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90분이고요. 그동안 이제 앞서 했던 세션이나 그 전에 다른 유사한 행사인 세션에서는 주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를 제공한 인포머티브한 방식의 어떤 세션이었다면, 이번 세션은 그나마 혹시 하나나 두 개라도 앞으로 인천시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제가 꾸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와 토론이 이제 다채로운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에 대해서는 먼저 발표는 15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은 7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14분 정도 됐을 때, 15분 됐을 때 그때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간단하게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요. 나머지 30분 동안에는 저희가 주요한 쟁점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내부 토론과 패널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께서 서해 접경 수역에서의 남북한 항만 물류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앉아서 발표하는 것도 또 처음이고, 사실은 제가 뭐 북한 관련된 항만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평상시에 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최근 작년에 재작년에서 저희 인천 항만공사에서도 이렇게 황해평화 포럼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서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간의 항만 물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분인데 하여튼 핵심적인 위주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순서는 북한 경제 및 남북 협력 개요, 그다음에 남북 교역의 현황 분석, 그다음에 북한의 항만 특성하고 이용 현황, 그다음에 남북 항만 물류 협력 체계 및 인천항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북과의 물류가 시작된 게 이제 98년이긴 한데요. 일단 남북 간의 해운 협의서가 2004년도에 체결이 되고 2005년도부터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남북 간의 교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싹트게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운 협의서가 발효하기 전 2004년과 2005년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선박의 운항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제3국적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항 국적선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인천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연안 항로처럼 내항 국적선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었고요. 외국 선원이 이제 승선했는데 자국의 아국 선원이 이제 승선하게 되었었고, 선박에 대한 어떤 대우도 제3국적선이 아니라 북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이제 선박이 접안하게 되면 선원이나 여객들이 상륙이 불허됐었는데, 해운 남북 해운 합의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상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됐었습니다. 북한의 교역량을 보게 되면
2010년 기준으로는 중국이 한 56%, 57% 정도, 그 다음에 한국이 31.4%에 됐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 피격 사건 이후로 급격히 이제 떨어지면서 중국 무역 의존도가 2016년에 보면 92.5%, 거의 93%, 대중국 의존도가 북한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재나 그 원자재의 비율은 좀 적고요, 점차 떨어졌고 반제품, 그 다음에 소비재, 최종 소비재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현황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그 그래프의 하단에 보면 주요 국가의 그 교육 그 점유율이 나타나는데 2016년도에 92.5%,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16년에 아예 없다 보니까 0%가 됐었습니다. 북한의 교육 품목을 보게 되면요, 북한은 주요 수출품이 광물, 연료 관련되는 거, 의류, 그다음에 어류와 관련되는 거, 뭐 철강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기기, 기계류, 또 차량이라든지 플라스틱, 섬유류 이런 제품들이 주요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남북 교역은 그 2016년 개성공단이 폐기선까지 굉장히 꾸준히 상승하다가 급격히 이제 떨어졌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27억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그 남북 교역액이 급격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교역 및 그 수송 수단별로 교역 현황을 보게 되면 2007년까지는 해상 운석이 이제 거의 대부분 차지했으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금강산 육로가 이제 개선되면서 또 개성공단이 본격화되면서 해상 통행은 점차 줄어들었고 육상으로 대부분 전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해상 운송 교역 현황을 보게 되면 2004년까지는 100만 톤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07년에는 2,500만 톤이 넘게 되는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그다음에 이에 따른 또 5.24 조치 뭐 이러면서 국적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면서 상당히 지금 그 물량이 적게 되는 그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남북 해상 교육 현황을 보게 되면요, 2007년까지 해상 교역량은 11억 달러까지 이제 상당 부분 했다가 2011년에는 1,400달러로 그 천안함 피폭 사건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별로 보게 되면 인천항은 2000년도 55.5%, 2010년도에는 거의 6.6%로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인천항이 대북교역의 중심항으로서 지위를 계속 가져왔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게 되면 98년도에 9,800TU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7년도에는 약 한 17,000TU까지 인천에서 북한을 오고 가는 정기 선박이 컨테이너 정기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천 남포 또 부산 나진 그렇게 해서 했고 그 중에 인천항이 점유율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북 해상 운송 품목별로 이렇게 물동량을 보게 되면 부산 나진 월 3회, 인천 남포가 월 4회, 월 4에서 예전에 국양해운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장금상선의 계열사인 그 국양해운이 트레이드 포츠노라는 선박을 통해서 약 253티, 물론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배였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해상 운송을 중점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뭐 북한의 경제 특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별로 배후권역 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해주, 남포, 서해권역이죠. 그래서 그 중심이 이제 남포항이 크게 됐었고요. 보시게 되면 북한 인구의 해주권, 그다음에 남포권이 해주권이 18%, 그다음에 남포권이 물론 평양을 포함하죠. 남포권은 32%. 그래서 서해 해주와 남포가
전체 북한 인구의 약 한 5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뭐 투자 사례는 중국하고 러시아 중심인데 이건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항만의 특성 및 이제 문제점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뭐 워낙 예전에 이제 8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면서 좀 해왔고요. 80년대 이후에는 나진이라든지 청진, 그다음에 남포 이게 주요 북한의 메이저 항만들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좀 됐습니다. 결국 북한도 도시 발전이 되면서 해안 중심으로 동해안, 서해안별로 항만의 특성들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천이 항구 도시로서 하다가 점차 도시가 확장되고 또 부산도 마찬가지 있듯이 북한도 역시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SOC 현황별로 보게 되면 뭐 워낙 고속도로 이외에 거의 대부분 다 비포장 도로고 그다음에 또 뭐 신호체계라든지 뭐 철도 관련된 또 연락망들이 미흡하고 연료가 부족하고 항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하역 작업하는데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시설 현황이고요. 요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남포항이 가장 크게 부두 길이도 크고 낮은 항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부두 길이도 크고 약간 5만 톤 그 크레인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요 8대항은 서해에 3개, 동해안에 5개, 총 8개가 있고요. 뭐 부두 길이로 보면 약 한 14km 정도. 14km는 우리 뭐 인천항의 반도 안 되는 길이입니다. 길이 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다음에 약 한 3,680만 톤 뭐에 달한다고 하는데 저희 인천항 규모로 봐도 굉장히 전체 항만을 다 포함해도 북한의 항만을 포함해도 인천을 다 그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북한의 댐프 서해항이 이제 남포항인데요. 62년도에 무역항 기능이 시작됐고 연간 한 1,000만 톤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해 바다기 때문에 우리 인천항이 예전에 이제 태생이 락게이트 그러니까 관문으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포항도 관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수심은 11m, 13m 뭐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어떤 그 북한의 그 평양에 평양에 50km밖에 안 되는 아주 근접한 평양을 커버하는 그 남포권역의 대표 항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주항도 바로 밑에 있는 개성공단 옆에 있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뭐 크지는 않고 작은 항만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특징들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거와 관련된데요. 남북의 항만 물류 협력 체계하고 인천항 전망인데 앞으로 지금 이제 북한과의 어떤 교력이 좀 확대가 되고 북한이 이제 개병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또는 인천항의 새로운 어떤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게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일단은 북한의 현재 해상 운송 체계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부두 면적이 협소하고요. 준설 작업,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항이나 또는 군산 뭐 이런 항만처럼 조수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 장비가 없다 보니까 수심이 굉장히 낮은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있고요. 시설이 굉장히 좀 노후화돼 있고 선박도 적고 그다음에 정보 우리 IT와 결합된 관리 운영 시스템도 없고요. 그다음에 하역 장비라든지 창고 어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남북 간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런 전제하에서 보면
항만의 어떤 기능을 좀 개선하는 문제, 또 항만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항만 시설을 전체 노후화된 부분들을 개량하고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는 부분들, 배후 수송 체계라든지 선박 보유량을 좀 확대하는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 전제가 돼야 남북 간의 항만 물류 협력 체계가 좀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협력 방안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단기에는 이제 남북 협력을 다시 재추진하는 거, 그다음에 중기는 도약하고 성숙하는 그런 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하역 장비라든지 설비를 좀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부두가 굉장히 노화됐기 때문에 어떤 기본 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서 부두의 안전성을 좀 고려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끊겨 있는 남북의 연안항로, 그러니까 우리 남포 아까도 말씀드렸지 남포항에도 지금 전기 노선이 다 됐거든요. 금강산 항로라든지 이런 연안 항로가 좀 개설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항만 정보 시스템이 북한의 정보 시스템이 워낙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항만 어떤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선원의 어떤 양성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어떤 인력 교육이 선행돼야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창고나 보관시설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부두를 좀 개보수해서 일반 부두나 다목적 부두를 좀 확보하는 부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항만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서해가나 이런 남포나 이쪽은 워낙 지금 수심이 낮기 때문에 준설하는 부분들, 또 크루즈 관광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포 신항 같은 거에 좀 현대화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좀 법적으로 보면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북한의 항만 개발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R이나 몽고랑 연계되는 TMGR 배후송 체계를 좀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플레이 돼야 되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주체별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좀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래서 결론은 물류에 대한 협력은 해상 운송 협력부터 좀 됐으면 좋겠고요.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인한 그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좀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좀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서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해서 그 김장균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미리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슬라이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원샷을 받는 거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빨리 넘겨주시면 요거 제가 올려드린 거 아닌데 다시 원샷이네요. 아 예. 제가 좀 전에 우리 거기다 저장한 파일이 있는데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나 핵심은 맨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나나 두 개라도 여기서 서로 만들어낸다면 오늘 행사는 매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 아까 저희 김종길 부사장님께서 잘 모르시겠다, 전문가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뒷부분 보니까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인천은 사실은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사실 그동안의 남북관계 협력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육상 중심이었는데 해양이 처음으로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인천에 있던 접경 수역 때문에 나타날 거였거든요.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오히려 기회로 새로운 어떤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발표자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시간 말입니다. 제가 좀 길게 준비해가지고 이거 좀 줄여야지 돼서 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황해평화 포럼에서 발표를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주제는 서해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쭉쭉 생각을 하다가 어떤 거에 서해수산자원 중에서 어떤 거에서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하는 거 아무래도 이쪽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해수산자원에서도 해조류 자원 측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요즘에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서의 역할을 또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블루카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공조자로 올라가신 저기 한태준 총장님이 계신데요.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총장님으로 계시고 저희 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 미역국집도 있고 그 옆에 해울이라고 하는 송도에 가장 최근에 생긴 해산물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하냐면 저기 보면은 뭐 해초가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해초가 무엇이다 하면서 해초가 인삼이다, 해초가 뭐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조류를 굉장히 해초랑 해조류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조류를 굉장히 강조한 이런 것들이 이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부가 가치 산업에 해조류의 바이오매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우리가 뭐 수면 유도 물질 개발, 화장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2년 전쯤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국내 자생 해조류 검은쌀이 모자반에 여드름 치료에 효능이 있다. 이게 10대들한테 여드름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여드름 치료에 뭔가 해결책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이게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산업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량 생산을 못 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해조류들 있죠. 아직까지 대량 생산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 가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해조류 바이오매스 이용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라고 보는데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80배 정도 더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메탄가스 배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누구냐 하면 소입니다. 소를 비롯한 반추동물이에요. 이 반추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하고 트름을 하거나 아니면 방귀를 뀌면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소고기를 먹었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소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계속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온실가스를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방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연구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소고기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난 작년 혹은 재작년쯤에부터 우리가 해조류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게 뭐냐 하면 요 밑에 보시면 아스파라곱시스라고 하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아스파라곱시스라고 빨간색 무슨 식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서 아주 조금 0.0 몇 퍼센트 소사료에 넣어서 먹였더니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80% 이상이 감소하더라. 맛도 그대로인데 메탄가스 배출량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효과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이라는 문제가 거기 나옵니다. 인천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해조류 연구가 왜 좋냐 하면 우리가 인천 하면 서해바다 하면 무슨 얘기하죠?
조석차가 매우 크며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조석차가 큰 게 무슨 얘기냐, 생물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물들은 무슨 반응을 하죠? 얘네들이 방어 기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미컬 컴파운드를 얘네들이 만듭니다. 그 케미컬 컴파운드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소재 물질, 기능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능성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인천은 또 장점이 168개의 섬, 여기에다가 해조류 양식장, 육상 양식장을 저는 주로 얘기하는데, 육상 양식장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대량 양식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기서 백령도 부근의 냉수대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슬라이드에 또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대량 생산이 되면이라는 게 계속 문제입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잡고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요. 6년 전부터 제가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인천의 도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뭐냐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요건 경제성 있는 그런 해조류인데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채취해 가가지고서 실험실에 가가지고 시드 뱅크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잘 키워서 얘네들을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난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조류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오른쪽에 보시면 저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추출해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조류 산업의 시장 확대 6조 원 이상, 연간 6조 원 이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보시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20년 전에 미국 갔는데요. 20년이 넘었죠. 그때 해조류 식당 같은 데서 찾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커스코에서도 우리나라 김이 어마어마하고 해조류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해조류가 미래 식량으로서의 그 활용 가치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기술이 없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게 3D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키우기가 어려워, 그리고 힘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조류 양식의 양식 시스템 기술의 발전, 우리는 보통 스마트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류의 양식 기술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인천에서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양식 방법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도 있는데, 환경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둘째로 그래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 양식, 요즘에는 또 뭐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 도서지역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좀 갖추면 훨씬 더 키우기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조류 하면 인천에서 해조류 키운다면 다 미쳤다고 할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해조류는 주로 어디에서 키워요? 전라남도, 목포, 완도, 진도 이런 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키우는 종들이 딱 세 가지입니다. 크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99%의 해조류 생산품이 딱 세 종에서 나와요. 미역, 다시마, 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도 똑같은 미역, 다시마, 김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저쪽이랑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만 생산해낼 수 있는 해조류 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저 전라남도에서는 육상 양식 안 하거든요. 우리는 도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서 육상 양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거, 아까 제가 백령도 냉수대 얘기하면서 얘기 안 했는데, 인천에 특성화된 게 이미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령도 다시마입니다. 이거는 2년생이에요. 보통 다시마들이 6개월 키워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해서 생판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백령도 다시마는 2년이에요. 2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 굉장히 두껍게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튜 같은 거, 국물 같은 거 낼 때 그러면 훨씬 더 고품질의 그런 다시마가 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게 제가 일부러 요 기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6년근과 4년근 인삼의 격이 다르듯 2년생과 6개월생 다시마의 격도 다르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 백령도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 도서 지역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해조류 산업을 제가 육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키우지 않는 것들,
부산에서 키우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주로 홍조류입니다. 홍조류면서도 경제성이 매우 높은 그런 해조류 중인데,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놓은 건 뭐 우뭇가사리나 꼬시래기나 진두별과 같은, 여러분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종인데,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추출물들의 경제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로부터 기능성 물질을 확보를 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 물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이 선도적으로 미래 기술을 확보해 선도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그러한 산업, 해조류 양식에 있어서는 스마트 양식인데 종 선택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남북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자원에 있어서는 남북의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줄을 뭐 NL로도 거놓고 뭐로도 거놓고 다 거놨지만 해양 생물들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쪽에서 자원이 파괴가 되면 그거는 다른 쪽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천과 북쪽에 있는 옹진군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북 간에 공통으로 해양 생태계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보존해 나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지 되는데요. 해조류 제가 얘기하니까 해조류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해조류 생산량을 쭉쭉 봤을 때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인도네시아, 필리핀스, 그 다음에 남한, 북한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필리핀스는 딱 한 가지 종밖에 안 해요. 카라기난이라고 하는 그 생산 물질을 만들기 위한 종 하나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딱 제외해 놓으면 우리나라랑 남한과 북한이 2, 3위입니다. 생산량에 있어서. 그래서 북한에서도 굉장히 해조류 양식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접경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남북 수산자원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생산 관리를 위한 민학 관련 공동 정책 방안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책들을 보면 나오시는 거고요.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북한에 보시면 북한도 해조류 양식 많이 한다고 했죠. 저기 제가 지금 구글을 가지고 쭉 연안을 쭉 따라서 설치를 해보니까 거기에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거기에 해조류 양식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했는데 주로 옹진군에 굉장히 많고요. 주로 김양식하고 다시마 양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간에 이렇게 연합하면서 같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겁니다. 이 마합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옹진군입니다. 저기 백령도에서 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 NLL 바로 위쪽이에요. 거기에서 우뭇가사리의 군집이 발견됐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한 3, 4년 전쯤 됩니다. 네이처라는 저널에 논문이 하나 출간됐어요. 뭐냐 하면 이 우뭇가사리가 아가 혹은 우리 한천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네들의 주 원료입니다. 그런데 모로코가, 얘네들은 양식이 안 돼요. 키우지 못해서 그냥 나가가지고서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로코가 그 채취하는데 주요 국가예요.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모로코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생태계 파괴되고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 우뭇가사리를 생산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에 추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생산을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 한천 시장, 전 세계 한천 시장, 아가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게 네이처지에 나온 거고요. 그거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하면, 북한의 마합도에 우뭇가사리 군집이 있다고 보고되었다라고 한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바탕을 해가지고서 겐트대학교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한반도 공동해양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뭐를 가지냐면 서해 우뭇가사리를 가지고 해서 이걸 제목을 우뭇가사리 평화벨트, 그리고 레드 골드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합도 일대에서 우뭇가사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옹진군에서 같이 키우고 그래가지고 서해 해조류 평화 벨트를 구축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남한과 북한만이 딱 협력해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전 세계 10여 개국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북 해양
남북 공동 해양 글로벌 사업 프로젝트 개요도를 보시면 일단 우뭇가사리를 통해서 신규 해조류 소재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융복함 생물 탐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거기에 스마트 양식을 적용한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컨셉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2018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과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과제를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뭇가사리로부터 한천을 만들고, 고순도의 한천입니다. 일반 한천이 아니라 고순도의 한천은 일반 한천의 가격이 100배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거를 실현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산업용 효소로서 또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가 남거든요. 우뭇가사리 우물을 한천을 추출하면 찌꺼기가 남는데, 이것도 바이오 차와 같이 친환경적인 생산품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로드맵은 한 5년 정도를 가지고서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내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조류의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제가 시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해조류는 물론 식량 자원으로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영양염류를 제거합니다. 오염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식처 제공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이쪽에 탄소 저장하고 영양염류 흡수를 통한 수질 정화, 이쪽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뭐냐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와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관한 발표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제가 한 달 후에 요 옆에 컨벤시아에서 요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2분을 더 드렸는데, 제가 보기엔 저것은 한 3시간짜리 특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인천에서 한번 특강을 모셔가지고 제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발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유종성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서해 및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 전 세계 유일의 원시림과 원시 갯벌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을 주제로 해서 유종성 안양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대학교에서 해양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한강 하구 지역에 어떻게 현실화시킬 건지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발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가 이 서해랑 한강 하구에 대해서 남과 북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여러 그런 그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텐데, 생태계와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런 그 남북 협력을 전개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주된 질문이고요. 사실은 보존과 개발은 늘 상충돼 있고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하나의 이제 제언이고요. 결론은 제목에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 한강하구 이 부분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지정하자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도대체 한강하구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그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대상지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천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 살고 있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한강하구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한강하구의 범위인지도 잘 모르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강하구의 범위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한강하구 중립 수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6.25 끝나고 휴전과 동시에
그 왼쪽에 있죠.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저기에서 명명돼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김포시 마누리로부터 강화군 말도까지의 해역을 중립수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남북 공동 협력을 남북이 협력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그 한강 수역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면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이고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아래 보이시는 인공위성으로 보이는 지역, 한강을 통해서 강화도, 성모도, 교동도, 뭐 심지어 영종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모든 지역이 한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에 영향을 받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강 하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갯벌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저 갯벌들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동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현장에서 갯벌을 볼 때도 상당히 생태적 가치도 높고 생물량도 높고 생물 다양성도 높지만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는 곳이고요. 3, 4년 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을 때는 공동 수로 조사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제가 한국 수로학회 부회장이긴 한데 저희 이제 학회에 있는 선배님들이 직접 그 북한에 있는 저희가 이제 6척 동원을 해서 그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다는 이제 그 후일담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락도 나눠 먹고 초코파이도 나눠 먹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 거의 예산도 없이 뭐 거의 몸을 그냥 바치다시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뭐 결국 이제 그 이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정세가 뭐 그만하게 돼서 사실은 저 공동 수로조사 자료도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발견들은 좀 있었고요. 한강 하구에서 우리가 그 공동 이용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걸 겁니다. 한강 하구에 대한 모래 채취 사업.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130제곱킬로미터 정도 면적의 모래 갯벌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인공위성에서 보시는 갯벌 중에 노랗게 약간 밝게 빛나는 것들은 다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한강 하구의 모래는 좀 뻘이 많이 섞여 있어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모르면 그냥 모래가 많으니까 뭐 파면 되지 않겠어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과거에 그 남북 경협에서 골재를 북한에서 그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그거는 저쪽에 굉장히 바깥쪽에 있는 해주만 입구 정도 가면은 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그런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모래 채취 사업에 대해서도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충분한 정보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도 이제 지금의 정보에 기반을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유는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한강 하구 서해 바다 얘기할 때 이 서해 5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해 5도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해 5도를 정의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는 대연평도, 소연평도를 하나로 묶고 우도를 포함을 시킵니다. 우도가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 있죠. 이 우도가 이제 몇 년 전에 정치권에서 약간 공방이 있었던 한박도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고요. 그 위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해 바닷가 한강 하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지리입니다. 지리. 강화도, 성모도, 교동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도라고 부르는 주문도, 보름도, 말도 여기까지가 이제 강화군 행정구역이고요. 거기서 중간에 우도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병대가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주민들은 있지 않고요. 우도도 역시 강화군의 행정지역으로 돼 있고요. 한박도가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박도가 인천공항시 강화군의 그 지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북한으로 가 있죠. 아마 뭐가 기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대연평도, 소연평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그 이제 지리적인 내용이 있고요. 뭐 서해 바다는 뭐 일단 해양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그 미국 노아의 인공위성 모디스하고 비얼스를 통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해양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한강하구 특징 중에 하나는 몰래 버리는 하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뭐 많은 분이 들으시진 않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 어쨌든 이런 그 하수에 의해서 한강하구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우리가 그 수질을 감시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약간 법적으로 약간 좀 오래된 그런 항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가 강화대교에다가 해양수질 자동 측정망이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5분 간격으로 1년 365일 쉬지를 않습니다. 낮과 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한 1년짜리를 한번 2018년도 걸 도시를 해봤더니 뭐 이게 좀 생소하시긴 할 텐데 우리가 보통 뭐 해역에서 3등급 COD 기준 그러면은 한 뭐 3ppm, 2ppm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5ppm을 넘어서 최고 20ppm까지 근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언제 오는 거냐? 우리가 야간에도 이 자동 측정망은 계속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강화대교에서도 이렇게 디텍트가 된다. 이런 점들은 좀 유념해야 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강 하구가 마지막 부분이 군사 분계선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강에서 버리는 하수는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감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한강 하구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지형만큼은 한강 하구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갯벌 지질학에서 가장 그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최경식 교수 이야기고요. 거 보시면은 2014년도에 논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징은 조석과 파도와 바다, 하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의 유일한 갯벌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사실 잘 없어요. 두 개는 잘 작용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세계적인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요 보여드리는 그림은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김종성 연구팀하고 같이 그 이제 냈던 논문인데 보시면은 한강하고 경기도 쪽에 숫자가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죠. 생물 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는 거고 불과 이틀 전에 오션 앤 머린 바이올로지 애뉴얼 리뷰라는 그런 저널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저명한 저널인데 그 저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자가 논문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까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가 논문을 냈고요. 그 제목이 우리나라 해양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밑에 결론적으로 써놨던 유럽 와데레 갯벌보다 종다양성이 4배 정도 높다라는 말이 그 논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이나 지질학적이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갯벌을 가지고 있고요. 뭐 멸종위기종 다수 서식하고 있고요. 저새, 두루미, 노랑분이 백로 등등등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정조사 자료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보여드리는 지도는 현재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정조사 자료의 정점들을 표시한 건데요. 한 곳보다 안 한 곳이 더 많죠. 일단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통선으로 이제 규제받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남북 협력을 굳이 뭘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야 될까 그 아이디어로 이거 이미 3, 4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강화도에는 젖새우가 유명하고 그리고 강화도 바로 맞은편에 북한 연백군의 연백 제염소가 있습니다. 1958년도에 관측돼 있고 면적이 여의도 7배고요. 위성사진 보시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약 180억 원 정도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이 정도인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금하고 강화도에서 나오는 젖새우를 합쳐서 새우젓을 만들어서 팔면 그러면은 남남북녀와 같은 효과가 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였고요. 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연백체험소가 이제 이런 위치를 지금 표시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서 올해 7월 달에 우리나라 갯벌이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영어로도 갯벌이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갯벌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이 갯벌이 유네스코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강 하구를 이거에 연이어서 또 다른 이 DMZ,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는 그런 그 아이템을 가지고 DMZ와 한강 하구를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지정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길어서 쭉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전 세계에 굉장히 많고요. 자연유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복합유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세계의 모든 유적지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유네스코 자연유산들이 있습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도 화산섬하고 용암 동굴,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한국의 갯벌이 자연유산이고요. 자연유산이 등재되면 당연히 가치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일단은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비무장지대 DMZ 육지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까지,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모두 잇는 DMZ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DMZ 한강하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관련돼야 하는 그런 여러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3군데고요. 광역지자체도 3개입니다. 기초지자체는 10개가 있고요. 모든 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기관들, 정부 부처들이 다 결합이 되어야만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인 서해와 한강하구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남북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되느냐. 답은 해양 생태계의 이런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서 한강하구 DMZ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3개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그 항만이라는 그 개발의 어떤 그 대표적인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저류를 이용한 어떤 해양 자원의 이용, 대표적인 어떤 이용의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3번째로는 그 보호구역 지정, 보존, 그래서 개발, 이용, 보존 3가지의 어떤 축이 바로 경기만 그 인천을 통해서 새로운 그 미래의 기회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로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개의 발표를 들었고요. 다음 3분의 토론을 모시겠는데요. 군사 분야 이슈하고 갈등, 그다음에 법제도와 같은 평화체제 구축, 이건 일종의 실제로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이나 이후의 진전 과정에서의 어떤 기반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대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선 환경복지연구소장님께서 접경수역 남북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군사 분야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6분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생활 35년을 금년 5월 30일부로 마무리하고 지금 사회 나온 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군인인데요. 제가 군사 분야 이슈를 얘기한다 그러면 군인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전쟁 억제력입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 이슈를 얘기한다 그러면 역시 군인은 강력해야 된다. 적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서해 평화 세션에서 발표했던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이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적 이슈는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고 적경수역 보존 관리의 필요성과 적경적 보존을 위해서 군과 인천시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 세션 주요 발표 내용으로 접경 수역에서의 남북한 항만 물류 협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5년 그 남북 해안 협력 이후에 2010년까지 상당히 그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해상 운송 교역 현황을 봤을 때 2007년 11억 불이 최고 정점을 찍었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의 대표항으로서 인천항이 86.6%의 그 교역량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인천항의 전망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서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용 이용을 위한 그 협력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부가가치 산업인 그 해조류 바이오매스 이용 및 인천 특성에 맞는 해조류 양식 체계 구축과 그다음에 남북 해조류 교역 협력 방안, 그다음에 접경 지역 지속 가능 개발 및 남북 해양 공동 프로젝트 추진, 그다음에 동서가 함께하는 남북 해조류 교역 협력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해 및 한강하구 생태 환경 보전 및 협력으로 서해 바다 한강하구의 지형, 생태적, 군사적 그 규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강화 연백 젖새우를 제안해 주셨고, 브랜드로는 DMZ 한강하구를 유네스코에 공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접경 지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군사적 이슈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위기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해 두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최근에 이제 SLBM을 성공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무기 체계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반면 북한 또한 신형 장거리 수당 미사일 발사와 그다음에 철도 미사일 기동 연대에서 그 철도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했었고, 단거리 미사일도 발표하면서 얘들은 그 무기 체계가 상당히 재래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 선언을 제안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DMZ 국제 평화지대 구축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그 평화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4.27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2018년 9월 19일에는 남북 군사 합의가 있었는데, 군사적인 그 군비 경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DMZ 내 그 GP 시범 철수, 그다음에 그 6해 공군 지역에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각각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유해 발굴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이 이행이 됐냐라고 보면 물론 GP 철수는 이행이 됐어요. 그리고 맨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이제 화살머리고지까지 하는 그 유해 발굴 도로인데요. 양쪽 다 유해 발굴 도로 개설을 했지만 남한은 화살머리 고지 내에 유해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해 발굴을 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제 파괴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북한 애들은 좀 걔들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합의 사항이지만 지들 마음대로 어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경 지역의 평화적인 활용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될 것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군사적인 힘의 균형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 DMZ 접경수역 보존관리 필요성인데요. 먼저 그 용어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적색 점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군사 분계선입니다. 그쪽에 위로 2km에 북방 한계선이 있고 남으로 2km에 남방 한계선이 있는데, 이 4km가 이제 DMZ가 되는 거고, 여기는 유엔사에서 관할을 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핵심 보호구역으로 이거를 좀 지정을 하고, 핵심 보호구역이 바로 보호는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약 한 5 내지 10km의 민간인 통제선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핵심 보호구역을 보존하기 위한 완충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방안을 제안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DMZ는 사실은 그 남과 북의 군사적인 충돌을 많이 완화를 하고 있죠.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그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자행하면 우리는 그 몇 배 이제 응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 동식물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요. 한반도 동서를 연결하는 생태축, 문화유산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경수역 보존을 위한 인천시와 군의 역할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먼저 DMZ의 훼손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원인 규명 및 보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빼고요. 그 두 번째 군 작전 시설을 활용한 접경수역 DMZ 생태조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특히 이 중에 세 번째 군사 작전을 위해서 보유한 첨단 장비들이 많습니다. 중거리, 근거리 감시 카메라나 TOD 등은 한 3km까지 1년 24시간을 다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축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활용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로 보고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해 5도 등 그 해안가에 미사용하는 이제 군사 시설, 요거는 60년대 만들어놓은 그 소장님, 대상륙 장애물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뢰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해안 그 협력 방안 지대하고요. 남북 가치를 고려한 보존 노력도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협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래될 가장 큰 거는 무엇보다도 군사력의 우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한 가운데 최소한 힘의 균형이라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군사 분야 이슈는 서해 쪽에서 계속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또는 남한 내에서의 어떤 이후에 비전을 만들어낼 때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롤랜드 윌슨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분쟁 분석 해결학과 주임 교수께서 남북한 접경수역 공동 이용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coming here today. Again, we have this year a great conference.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엄 메이슨 박사입니다. 저는 현재 평화및 분쟁연구센터 아시아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인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텐데요. 주제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발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해와 또 동해와 굉장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동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잇는 어떤 중요한 어떤 동맥 역할을 하는 것이 한강이고요. 생명을 위한 어떤 동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북한과 남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의 어떤 동맥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그래서 환경과 또 대양의 어떤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 분의 발표자들 굉장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각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 분들이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들이 하신 얘기를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적인 교류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상호 간의 어떤 개발,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SOC, 그래서 사회 잔접 자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연결시켜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처럼 사실 인천항처럼 그리고 인천의 어떤 국제공항이나 인천항처럼 남북이 합쳐져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의 가능성도 제시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질문을 좀 몇 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김종길 부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항만에 관련해서 봤을 때
일단 보안과 또 군사적인 이슈도 주변 패널리스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항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북 항만 물 협력을 위한 장소로서 어떻게 항만에 있어서의 어떤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나라로서의 안보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두 남한과 북한 사이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의 안보, 시큐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안보, 보안에 대한 역할을 인천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상업과 교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제적인 상업과 교류, 그 여러 국제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항에서요. 만약에 체류하는 그런 선원이나 여객들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관리, 통제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대처를 하는지,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또 결정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인 부분 봤을 때 굉장히 거대한 항구에 굉장히 많은 교류,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환경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국가 환경들을 보호하는 데 부분,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부분도 항구와 또한 또 병렬하여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발표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발표자께서는 서해안에서 해양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다시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이 발표에서는 대학에서도 내놓은 아이디어, 그래서 두 당사자가 함께 일한 공동 연구, 해조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해조류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식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 예를 들면 부산물,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산품으로 사용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리소스, 자원들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특히 대량 생산이겠죠. 그래서 남한뿐만 아니라 인천을 일단 따라서 북한까지 연결되는 어떻게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 그래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한뿐만 아니라 전 한반도를 아우르는 제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사실 좀 세부적인 것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사실 이런 다시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까요? 특히나 분단 이후에 교류 협력이 참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가 있는데, 이런 지속 가능한 어떤 수산자원 협력이 있으려면 어떤 협상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투자 유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이 지역에 또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년간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 투자자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지로 등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을 여정해본 결과 사실 중요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적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열쇠는요, 유네스코의 어떤 공동 자연유산은 되는 것이겠죠. 한국이나 또는 북한을 별도로 유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 유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어떤 국경도 접하고 있는데요. 조선 시대에 또 같이 접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에 대한 것도 역시 함께 쪽도 함께 협력해서 이런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자연유산 등재를 가능할 것인가, 특히나 남북 경첩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을 관리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가라는 방안, 오염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ould not give some more time for you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두 번째로 갈등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후에 지금 현재 이쪽 평화수역 관리를 위한 나름대로 법제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불가리아는 사례 보게 되면은 이런 협정, 법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석우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7분 동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초는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국제법 강의하고 있는 이석우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인천연구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토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발표 저희 세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늘 그 발표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빅데이터 연구하시는 분들 돌리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협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앞에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세 분 선생님들은 아마 과학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좀 강하셔서 그런지 이제 협력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토론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과학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서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연구하는 측면에서만 보게 되니까 해양 패권과 해양 협력의 아마 그 교차점에서 저희가 좀 연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법 해양법을 공부하게 되면 해양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Land Dominate Se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펜스가 그 펜스가 있으면 바운더리가 있으면 좋은 이웃이 있다. Good fence make a good neighbor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양 경계 획정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데, 한국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제주 남방 지역의 북부 대륙붕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변 국가들과 해양 경계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해 오도는 가장 대표적인 관할권 중첩 수역입니다. 영어로 이제 오버래핑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그 저희 자료지 351페이지에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 한국과 북한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협상들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해 당사국으로서 배제되기가 좀 어려운 매우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센시티브한 그러한 수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제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법 체계의 법 제도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요소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서해 오도, 아까 이제 서해 오도가 어떤 섬 어떻게 5개가 구성되어 있냐에 대해서 이제 정전협상에는 우도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그 특별 지원 특별법에는 대형평도 소형평도가 나눠져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해상에 존재하고 있는 제가 통칭해서 얘기하는 서해 오도와 관련된 이러한 접근을 할 때에는 이 도소들이 유인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천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섬이 일반적으로 유인도이기 때문에 도소 자체가 갖고 있는 영토의 중요성도 저희들과 봐야 되고, 다만 해당 도소가 향유할 수 있는 수역, 바다에 대한 중요성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가 동시에, 또한 저희들이 절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 또 이러한 접근이 매우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들을 보면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통제 내지는 제한이 다른 고려 요소보다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환경 내지는 해양 자원, 그다음에 해양 생물 쪽에서의 여러 가지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발표하신 내용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가 이제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연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내지 말해서 통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연구 자체는 사실 협력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패권하고의 개념하고는 달리 접근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패권적인 개념이 협력적인 개념의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서해 오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데 협력이 패권적인 개념보다 우위에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안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서해 오도에 있어서의 관리 체제를 아우를 수 있는 법제도의 완성이 시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한 관계로 저희들이 내부 연구자들 민간단체에서 1단계 법제화 프로세스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1단계 진행된 결과는 서해 평화선언, 서해오도 수역 평화기본법, 서해오도 수역 관리기본법이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지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해오도에 있어서의 어떤 법 체계의 적용 및 해석이 사실상 당사자인 북한하고의 어떤 협력 방안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현 단계에 있어서 패권보다는 협력에 대한 개념이 우위에 둘 수 있겠는가라는 개념을 두고 나서 2단계 저희들이 법제화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프로세스의 결과는 결국은 서해오도 수역의 관리기본법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체제 내에서 정착시키느냐인데, 아시다시피 서해오도상에는 지금 특별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과 상설기본법과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저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서해오도 지원특별법을 개정해서 서해오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한 새로운 입법 방안이 법 개수성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예, 교수님. 몇 가지 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 지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그 뒤에 토론본을 보시게 되면요, 교수님이 그동안 연구하셨던 평화선언, 기본법, 협정에 관련 내용들이 되게 풍부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 오랫동안 연구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경청하려면 아까 김 교수님 거와 마찬가지로 한 3시간 정도의 특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롤랜드 윌슨 교수님께서 세 분에게 코멘트를 하셨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 먼저 질문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발표자께서 매우 진짜 짧게 2분 이내에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중에서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 것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김동길 부상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계속 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전체 다 들어오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남북 경협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을 관리하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환경 해양 오염이라고 하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해양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해양 오염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 항만공사에서 역할이 아니라 해양환경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행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해와 한강하구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고 활용할 시에 생길 수 있는 북한과 분쟁을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이거는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저기 보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언이 이제 북한 선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 방안. 예. 사실 이것은 전체 IM 협약이나 아니면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해서 예. 그때 필요한 형법 질서나 다른 형태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인천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김 교수님 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수산자원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일단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겐트 대학교에서 했던 그거를 차용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남과 북이만 이렇게 서로 양자 간에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북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도했던 게 뭐냐면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으로 그 인터내셔널리 조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서포트해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은 북한에서의 그죠? 불가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불가측성은 북만 있는 거 아니라 남쪽에서도 있었고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개발 쪽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게 남과 북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확 바뀌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저기 이서우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같이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제 약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남북 관계 얘기할 때는 항상 국제 기구 등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죠. 제가 인터내셔널 에이전시가 이렇게 좀 인발브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개런티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사려야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는 솔직히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 해외 그 다른 국가하고 경제 협력을 위해서 원래 했던 것은 대외 경제 협력국이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그 창구를 그 국제 협력 총국으로 바꿉니다. 줄여서 GBCI로 하는데요. 국제기구를 통한 그 협력만이 일단 북한의 경제나 다른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협력들은 유효한 전략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GBCI라고 보통 부릅니다. 약칭으로 국제협력총국. 거기가 지금 현재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선 교수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남북 그 경협 지역에서의 오염을 관리하고 이러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일단 남한하고 북한이 각각 독립적인 국가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 간의 환경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풀어야 될 겁니다. 우리도 한국, 중국 사이에 환경장관 회의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회 이 환경 관련된 지역회 기구들이 있습니다. 한중 일러 4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나우팝이라는 그런 기구도 있고요. 한국과 중국은 또 YSLM이라는 그런 국제 기구를 가지고 서로 과학자들과 공무원들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그 의사소통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국제 기구에서 공동으로 이러한 곳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조약을 만든다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이러한 북한과의 분쟁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다들 지금 그 중립수역에 중국에서 어선들이 들어와서 조업하는 걸 알고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공연히 그 비밀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 자체를 아예 어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노테이크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민들의 반발도 없을 거고요. 어차피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중립수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노테이크 존으로 만들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물고기들이 그곳을 서식지로 삼고 물고기들이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으면 결국에는 남쪽에서 교수님, 어민들, 정리하실 북한 어민들이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그 물고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57분이거든요. 근데 6시로 돼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다른 분들의 토론도 더 듣고, 사실 오늘은 발표와 토론은 한 어떤 일종의 일방향인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조금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좀 앞으로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랄지, 또 이것은 또 새롭게 형태로 좀 전환이 필요한 것이랄지 이런 논의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간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은 10분 정도 더 6시 10분 정도에 맞춰도 될런지요? 남 박사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5분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그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그 아까 저기 윌슨 교수님께서 Devils and Details 그랬거든요. 사실은 너티브는 거꾸로 해석한다면은 Success and Details거든요. 추상적인 제안과 주장은 나왔는데 실제로 현재 UN 제재 하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 특히 인천시에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발표자 분들부터 이렇게 차례로 1분 30초씩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유엔 제재하에 있긴 하지만은 인천시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개선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일, 요게 어떤 것인지 요것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은 이 내용들이 이후에 실제로 인천시 발전이나 인천시의 남북한 협력 전략을 수립할 때 조금 이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은 많이 다 해주셨는데 특별히 인천시에 준비해야 될 것 중심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짧게 뭐 인천시가 준비해야 될 건 사실 뭐 그닥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인천시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거나 그런 차원에서의 준비는 글쎄요. 저는 근데 항만 쪽으로 바라보면 어찌됐거나 아까 제가 질문을 뒷장거만 했었는데 북한의 남폭 권력이 전체 인구의 32%, 해주 권력이 18%, 50%입니다. 대한민국도 그 수도권이 지금 50%, 그 다음에 인천항이 수도권의 관문항, 남포항이 북한 평양의 수도인 관문항의 역할을 지금 각각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어찌됐든 북한의 어떤 그 지하자원이라든지 광물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광물자원들을 육상으로 옮기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북 간에 그런 부분들은 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경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글쎄 인천항에서 참 어려운 되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거기 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항만에서 현대화가 필요하거든요. 노후 항만을 그렇죠.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항만을 개발하기엔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개발을 하기 이전에 그 항만을 어떤 항만으로 그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남북 관계의 어떤 경제 역학 관계를 고려해서 설계의 방향과 투자 지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네. 사전 타당성 연구, 네. 거기 플러스 항로와 항만 개발했을 때 환경이나 수안자원 이용이 미치게 될 영향, 그 그렇죠. 최소한의 방법, 네. 이 정도는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바로 우리 김 교수님 좋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인천에서는 해양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느냐, 해양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부족하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는 육상에서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인천은 공단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해양 자원에 대한 가치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없었는데 현재 이제 육상의 자원에 대한 좀 제약이 오니까 이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학생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는 누구한테나 온다. 근데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산 자원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죠. 수산 자원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남과 북이 협력할 그 기회가 왔을 때부터 시작하면은 그건 이미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도 남과 북이 같이 하게 되면은 좋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남쪽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우리가 방법들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양과 관련된 자원이 됐든 생태계 모니터링이 됐든 해양과 관련된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인천시가 좀 그런 데서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좀 협력을 이뤄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유정순 교수님. 네. 예, 뭐 저는 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하자는 제안을 이미 드렸고요. 인천광역시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인천광역시 산하에 있는 기초지자체 강화군과 옹진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기초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절대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전히 그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그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어떤 그 일종의 그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 예, 소장님, 김 소장님.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딱 한 가지 인천시가 지금 바로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저쪽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대전차 아까 대상륙 장애물 용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좀 잘 좀 군하고 협의해서 이젠 군사적으로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전성검토에서 이런 거라도 하나 좀 그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그 전방 지역을 잘 보존하면 상당히 그 우리 해양 생태계나 이런 거를 관측하는데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윌슨 교수님께는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협력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갈등 이슈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하시고 인천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ow, that's a great question, and if I had the answer, I'd have $1 million. 답을 안다면 정말 수백만 달러짜리 답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협력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제적인 어떤 정부의 협력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갈등 해결을 일단 프로벤트라고 해야 되죠. 바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예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갈등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내다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진 어떤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인천 정부와 중앙 정부가 역량을 만들어서 분쟁이란 걸 보고 미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확대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면서 정말 해결점을 볼 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컨퍼런스나 또는 교육과 또 훈련들이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브레인스톰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점에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폭이 넓게 프레임을 잡고 미리 그 사전 예방책 관점에서 이 갈등을 먼저 디자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역량과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예, 그 이서구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게 경계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쪽 해역에서는 경계 이슈 때문에 사실은 남북한이 합의했던 서해 지역에서의 공동 어로 문제, 그 다음에 해주 직항로 이 두 문제가 합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됐거든요. 이 경계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제안하신 평화수역 기본법, 평화협정이나 아니면 평화선언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건지 혹시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경계 획정의 인식을 공동어로 수역이라든지 서해오도 수역에 접근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연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해오도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정확한 좌표 설정이 필요한데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이 서해오도 문제가 이 지역의 현안인 건 맞습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 문제는 인천이 주도하는 국가적 문제 내지는 국제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아마 지금 단계 이상을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해오도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 내지는 국제적인 복합성을 정확히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마 그 성과를 조기에 이루기는 어렵다.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엔 제재라든지 공동으로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해법이 패권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7분인데요.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저는 먼저 인천시는 그동안 아무래도 대안을 갖고 있긴 하시겠지만은 메가리전 비전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해서. 이 메가리전 비전은 결국 북한과 남한도 있지만 가장 크지만은 남한 내에서 인천과 경기를 연결하는 그 큰 형태의 어떤 미래의 발전 구상을 염두에 둬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SDG 북한이 MVR을 제출했는데 거기서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했던 해양 쪽 이슈는 결국은 조사, 관측, 모니터링에 관한 역량 강화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인천에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와 같은 그 안양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학들이 있고 해양에 특화되어 있는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용해서 아까 이서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자체 이슈를 국제화하고 범정부화해야 된다면 인천을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역량 강화의 베이스 캠프, 전쟁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가 제가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ADR이라고 해서 그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관계가 딱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사회단체, 문화단체, 학술단체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제3국에서 이런 협력을 위한 장기 논의를 미리 해가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인천이 주도한다면 해양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트랙 2 방식이거든요. 트랙 2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김종길 부사장님 아까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 상태, 마이크를 항상 다 모든 분들이 온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이걸로. 예, 됐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이 10% 올라가면 물동량이 20%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경제는 지금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전 한국은행 박승 총재님께서 남북 경협이 확대되고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5%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 경제는 8%에서 10% 경제 성장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제 성장 가도를 달릴 때 항만과 도로, 철도들을 정비했듯이 북한의 항만들을 좀 개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남북 교역이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항만 개발을 하고 물론 북한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북한을 항만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받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항만이 현대화되고 남북 교역이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정부에서는 북한의 항만 개발에 대한 종합 기본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거 좀 마치겠습니다. 예, 그 10분을 넘어서 초과했는데 지금 배고프시죠? 오늘 그 세 분의 발표 그리고 세 분의 토론 사실은 시간이 매우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인천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를 주제로 해서 나중에 별도의 한번 이런 행사를 열었으면 훨씬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고 이 먼 길을 걸어가셔서 토론까지 해주신 6분의 패널 분들에게 뜨거운 깊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간 생중계된 영상의 녹화 편집본은 유튜브 인천연구원 채널과 2021 황해평화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성실히 연구와 정책으로 담아 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행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년 황해평화포럼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